정부가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면서 오늘부터 밖에서 마스크를 벗으셔도 됩니다. 자, 이번 결정으로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는 반면에 또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치적 쟁점이 되는 모양새인데요. 인수위의 코로나 대응 특위위원을 맡고 있는 가천대의대 정재현 교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부터 방역 당국이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는데요. 자, 인수위에서는 이걸 부정적으로 봤던 것 같네요. 부정적이라기보다는요. 네. 이번에 일상회복의 과정에서 정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음, 첫 번째로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전히 해제가 되었고요. 네, 두 번째로는 감염병의 등급 조정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까지 세 개의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조치들에 있어서 동시에 많은 조치들이 몰리지 않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정도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 본과에서 계셨다는 거 제가 알고 있는데 특히 이런 실외 마스크 해제 같은 결정이 결국 자문을 받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인수위가 여기 의견 내는 게 어떻습니까? 정책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예. 어디까지나 이제 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이런 정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들이 일상회복지원위원회나 아니면 인수위의 전문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일상회복지원위원회라는 것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여러 가지 거버넌스에 있어서의 조정이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의 측면에서도 다음 정부에서도 이 전문가들이 자문을 똑같이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 이렇게 설명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질문 드려보면 인수위가 마스크 해제 시점으로 5월 말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5월 초, 5월 말, 지금하고 5월 말 어떤 상황 변수가 있을까요? 저는 중요한 차이가 유행 상황이 얼마나 더 안정되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아하. 지금도 확진자 숫자가 10만 명 미만으로 줄어들어 있는데요. 네. 당분간은 지금 면역 수준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 다른 변이의 유입이 가속화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이 조금 더 5월 말이 되면 안정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전 이런 5월 초와 5월 말 사이의 차이가 큰 차이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가 감염병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서는 급격하게 줄어들지만 그 다음부터는 발생 숫자 자체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고 네. 그게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라고 본다라면 이 발생 숫자가 안정화되었느냐 계속해서 감소할 것이냐 아니면 정체되어 있냐 이런 것들도 조금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정치 쟁점화가 되다 보니까 불필요한 논쟁이 또 벌어진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정치적으로는 판단하지 않았다. 이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방역이 정치 쟁점화 되는 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네. 방역이 이제 어디까지나 과학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실 겁니다. 하지만 완전히 과학적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저는 이런 지점이 특히 이제 실외 마스크에 관련된 부분들이 근거를 완전히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태이고 그리고 이때까지 2년 동안의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사회경제적인 피해를 줄일 것인가 아니면 방역상의 피해를 줄일 것인가를 선택하는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전체적인 자원 배분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하지만 이런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만큼의 과학적인 근거를 확보를 해서 국민을 설득할 수 있냐 그런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실외 마스크 그 해제 관련해서 해외의 많은 나라가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또 모든 공간에서 허용할 수는 없다라고 정은경 청장이 밝힌 것 같아요. 이런 기준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의 방역 기준에 있어서 네. 저는 그래도 몇 가지 문제는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너무 세부적인 기준들을 마련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려고 했던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특히 실외 마스크 착용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어떤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되는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면 국민들이 조금 이해하기 쉬우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어떤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과의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라면 기준을 세우기가 매우 어려울 겁니다. 아하.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간에서는 꼭 마스크를 쓰셔야 되는지 그런 관점으로 정보를 전달해 드린다면 국민들이 판단하시기엔 조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그 말씀 보면
50인 이상 모이는 집회라든지 공연, 뭐 프로야구 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 관람 요런 거는 바뀌지만 써야 된다. 뭐 이 말씀이네요. 다른 말로 설명을 예. 드리면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감염의 가능성이라든지 아. 밀접하게 접촉이 이루어지고 환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음흠. 거기에서는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겠다라는 게 전문가의 의견인 거고요. 네. 하지만 어느 정도 실외 환경이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원활하고 접촉이 좀 심하지 않은 곳들에서는 마스크를 안 쓰셔도 된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좀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실외 인정 여부하고 애매한 곳들이 있어요. 버스 같은 경우는 뭐 실내라고 보면 맞는 것 같은데 건물이 위가 뭐 뚫려 있는 건물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이거 실외 기준이 좀 애매한 것 같기도 한데요. 말 그대로 예. 2m 이내의 공간에서 오랫동안 머무르시면서 대화를 나누신다거나 식사를 하시는 경우에는 저는 그 공간은 실내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잠시 머무르는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의 공간의 여유가 있고 공기의 흐름이 원활할 경우에는 저는 그 부분은 실외로 간주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조금 상식에 가깝게 생각해라 이 말씀 같은데요. 보니까 천장 지붕이 있어도 옆이 팍 뚫려 있는 곳들 이런 거는 실외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은 어느 정도 과도기에 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전에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된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했지만 예. 이런 위험도에 따라서 점차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문화로 변화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의 입장에서도 충분히 다니시다 보면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하겠구나. 그런 경험들이 어느 정도 쌓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질문드려서 그런데 놀이공원 같은데 어떻습니까? 저는 특히 이제 완전히 환기가 이루어지는 예. 야외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마스크 벗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하.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다거나 아니면 공간들의 확보가 불가능하고 불특정 다수가 머무르는 그런 공간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놀이공원이나 뭐 버스 정류장 같은데 줄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럴 때는 그래도 의무는 없지만 쓰는 게 안전하다 이 말씀이네요. 이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쓰셔야 되기 때문에 예. 결국 마스크를 들고 다니셔야 되거든요. 들고 다닐 거고 당연히. 네, 그렇게 되면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마스크를 쓰시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뭐가 크게 바뀌진 않을 것 같아요. 또 본인이 네.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해서 조금 사람 많다 싶으면 탁 마스크 착용해 맞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저는 그래도 예.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라는 것만 해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에 대해서도 정부하고 인수위가 의견이 조금 갈리는 것 같아요. 정부가 이번 달 23일부터 격리 의무를 권고로 바꿀 계획인데 인수위 입장은 어떤지요? 저는 지금 정부와 인수위 사이에 의견이 갈린다라기보다 네. 이제 전문가들 안에서도 조금 더 속도에 대한 논의가 있다라는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격리 의무라는 것이 감염병 등급 조정과도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등급 조정 같은 경우에도 5월 중에 2급으로의 이행기가 완전히 완료가 되어서 완료가 된 상태에서의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네. 그런데 이런 이행기가 끝났을 때 감염병의 격리 의무를 끝까지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전문가들 사이에서의 논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래도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의 격리 의무를 두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격리 의무가 사라지게 될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결합이 되게 되는데요. 어떤 특히 거죠? 감염되신 분들에게 생계 지원금을 드릴 것인가, 그다음에 의료기관 내부에서 감염되었을 때 격리 의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행기에서는 격리 의무가 유지가 되어 있고 그 격리 의무에 대해서 한 2주나 3주 정도 뒤에 다시 판단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만 그런 판단에서도 격리 의무는 가급적이면 조금 더 유지하는 것이 안전한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고로 바꿀 계획이긴 한데 조금 더 유지하는 게 맞다 그 말씀이시네요. 우리 방역 측면에서는. 아니면 격리 권고를 이제 의무화하는 여러 가지 조건들을 설정을 하게 되면 판단에 있어서 조금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게 맞을 것이다. 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지난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 발표하면서 과학적 방역 이게 밝혔는데요. 현 정부 방역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저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하더라도 네. 우리나라가 지켜왔던 방역의 원칙은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문가들이 이제 자문하는 것도 그대로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감염병의 특성이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새로운 정부에 있어서는 방역에 있어서 국민들의 참여와 신뢰를 유지해 나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나라 국민들이 매우 방역에 잘 동참을 해주셨고, 하지만 방역의 동참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네. 왜 이런 제한들, 기본권에 있어서의 제한이 필요한지를 국민들에게 설득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그 설득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근거가 기반이 된다라면 국민들이 조금 더 잘 참여하실 수 있을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이런 방역의 근거를 만들어내고 근거를 잘 설명해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정부에서는 이런 과학적인 기반을 만들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과학적 근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와 설명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때까지 방역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급했기 때문에 모든 근거를 다 만들지 못하고 넘어갔던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정부의 방역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었던 방역들에 대해서 한번 평가해 볼 필요는 있다라는 것이고요. 평가도. 특히 예.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떠한 피해가 있었고 어떠한 효과가 있었는지, 그다음에 방역 패스와 같은 정책들은 어떠한 상황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것들인지, 그런 판단들이 조금 있어야지 다음에 이제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로 인한 유행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조금 더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기가 쉬울 것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외신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방역 대응에 대해서 국민을 가장 잘 보호한 나라다, 이렇게 표현도 한 것 같은데, 이 방역 전문가로서 우리 교수님께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 방역 대응에 대한 총평을 한번 들어볼까요? 저도 이제 방역에 동참했던 사람으로서 참 예.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네. 저는 거시적인 방향에 있어서는 지금의 방역 정책의 기조가 그래도 틀리진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지만 이런 거시적인 방역의 성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국민들의 신뢰가 흔들린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방역을 하는 과정에서 백신에 대한 신뢰가 조금 흔들린다든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에 있어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있어서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졌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돌이켜볼 지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팬데믹은 이번 코로나19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네. 다음 팬데믹이 분명히 올 겁니다. 그럼 다음 팬데믹이 올 때 백신 접종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니면 사회적 거리두기와 같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그런 조치들이 있다라면 그런 조치들의 동참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한 관점에서 본다라면 조금 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것들은 정권이 바뀌거나 바뀌지 않거나 그런 것들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과학적이고 전문가적인 시각에서 그런 국민들에게 예전엔 이랬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피해가 있었고 이러한 성과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설명드리는 기회가 된다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말씀하셨는데 백신 4차 접종,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60세 이상은 맞아야 된다고 얘기하던데요. 저는 고위험군, 특히 명백한 고위험군, 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접종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일반 인구 집단 같은 경우에는 저는 3회 접종까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3회 접종을 넘어서는 접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겨울에 조래할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존의 백신만으로는 효과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동절기에 다시 또 정기적인 접종을 해야 될 가능성이 있을 텐데,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너무 접종이 많아지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인수위 코로나 대응 특위 정재훈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